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잇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입니다. 별도의 기자회견 일정은 잡혀있지 않고 대신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 12분 동안 지난 1년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취임 1년 맞이 여론조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양진영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거액 코인 의혹에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던 김남국 의원이 나흘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명이 개운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남은 의혹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5월 9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지난 정부와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는다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기강다잡기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서 일본은 우리나라 시찰단이 안전성을 직접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 안전성을 평가할 기회라는 입장이라 이번 주 실무협의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에도 국민의힘 태용호,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설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일 당 윤리위는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거액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와 최측근 2명이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강래구 감사협회장이 구속 뒤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강 회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공모 여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시점 등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완화 시점은 이번 달 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내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분야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며 전세 사기와 같은 국내 현안에 대해선 지난 정부와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새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을 향해 경고도 보냈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에서 12분 동안 모두 발언을 하며 지난 1년 성과를 돌아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는 별도로 열지 않을 방침인 만큼 사실상 대국민 담화와 같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 꼽은 건 외교 안보 분야, 특히 한일 외교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유엔 총회 뉴욕 구상 발표도 되짚었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핵협의 그룹 NCG가 창설돼 확장 억제를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습니다. 반면 전세 사기와 투자 사기 같은 국내 현안에 대해선 지난 정부와 야당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 등이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마약 범죄 역시 과거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법 집행력이 위축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지난 정부 정책에 매몰됐다면 과감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무엇보다 변화를 앞세우며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는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1년간 줄곧 강조해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와 연대인데요. 이 같은 기조가 대외 정책에는 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관통하는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국정 기조가 향후 대외 정책에도 적용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 같은 기조는 취임 11일 만에 이뤄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됐습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북핵에 맞서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군사 안보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 중단됐던 사단급 야외 실기동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잇따랐습니다. 역사 문제도 자유를 지키는 가치 연대에 따라 변화를 맞이합니다.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로 얽힌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도 작용한 겁니다.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 경중의 균형 외교 대신 자유의 가치 연대 쪽으로 조금 더 기울면서 논란도 여전합니다. 대북 정책은 대화와 평화를 우선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의 선 비핵화에 달려 있다는 실용주의 원칙론에 입각한 담대한 구상으로 대체됐습니다. 지난 1년간 이 같은 대외 정책의 기틀을 다졌다면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정세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함께 극대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가운데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조치 등을 놓고 노조와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면서 노동개혁 일정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의 노동개혁 이슈와 향후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파업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파업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많았던 데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동되자 파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노동개혁에 속도를 냈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연구회 등 올 상반기까지 개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만 5개를 꾸렸습니다.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주 69시간 강제 노동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스텝이 심하게 꼬였습니다. 특히 우군으로 여겼던 MZ세대의 반발이 뼈아팠습니다. 근로시간이 늘거나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명확한 예방책이 없이 시행되는 유연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공을 들였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도 노동계 극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정부는 회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42개의 노조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양대 노총은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노동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건설 노조를 건폭으로 규정하고 수사하던 과정에 조합원 분신 사망 사건이 터지며 노정 갈등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권 퇴진 구호를 공식화했습니다. 유언을 받아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반드시 이 열사의 투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정의 강대강 대치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키울 것으로 우려합니다. 결국 노동개혁을 위해선 정부가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존중하고 노조는 정부가 제기하는 문제인식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일본 측은 이달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는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활동에 대한 한일의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우리 시찰단의 활동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지 직접 조사 여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安全、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 이미 IAEA가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한국 시찰단이 별도로 조사 활동을 벌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그동안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高い透明性を持って科学的根拠に基づく誠実な説明を行うことによりまして、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の安全性について韓国の方々の理解が深まる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 결국 한국 시찰단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검증 활동보다는 일본의 주장을 설득시키는 쪽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은 한국 이외에도 지금까지 미국, 타이완, 태평양 도서국 등 여러 나라의 시찰단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밝힌 입장을 비춰볼 때 한국 시찰단이 일본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선에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찰단의 의미 있는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방금 김세호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는 정부의 대일 외교 성과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계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여당의 엄호에 민주당은 빈손 외교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다는 겁니다. 가장 큰 성과가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켰다. 과거사에 집착해 모든 국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과 보조를 맞췄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며 굴욕 외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물컵에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있던 물도 증발했다고 정부 여당을 몰아세웠습니다. 물컵에 반을 채우는 호응 조치에 대해서 주문을 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기조가 어떤 우리의 결단력 있는 조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감한 결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과감한 결단을 훼손시키는 호응에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양측의 시각차는 첨예했습니다. 북핵 억제를 위한 최고의 성과라는 입장과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선 겁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위력적인 핵 전력이 한반도나 태평양 해역에 전개된다는 의미,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역대급 확장 억제 정책이라고 본다. 한미일 대 중러북 이런 식의 갈등과 대립 구조로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시각차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며 정치권 공방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 코인 논란에 거듭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공직자로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건데 비판이 쏟아지자 김 의원은 의혹 제기 나흘 만에 뒷북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금 출처 등까지 공개하며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당내부에서는 날선 비판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코인 투자를 했다는데 국민 질타가 있는 것이다는 등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지 않고 가상화폐 같은 데 투자를 했느냐. 라는 예를 들면 국민정서법에 관련된 그런 것을 문제제기 할 수 있죠.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치부, 그러니까 재산 증식 하는데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그 뭐 입이 10개라도 뭐 적절하지 않다. 의혹이 제기된 지 나흘 만에야 김 의원은 결국 사과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민생 위기 속의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가상화폐를 상속 증여받았다는 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관련 계좌를 모두 공개한 게 아닌 만큼 문제가 된 위믹스 코인의 정확한 자금의 출처와 투자 수익금 규모 등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LG 디스플레이 주식이나 위믹스 코인 등 특정 종목 하나의 재산 대부분을 털어 집중 투자에 나서게 된 배경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는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규모가 당초 알려진 80만여 개가 아니라 127만 개, 최대 100억 원 규모였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당 지도부도 향후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당의 지도부에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국민들 여론도 보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금 출처 의혹과 함께 내부자 거래 가능성, 이해 충돌 같은 실정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가난한 정치인처럼 행동하면서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윗선에 국민들이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투자 행위에 불법은 없었다 손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3년 동안 주식과 코인으로만 10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에 곱지 않은 시선이 쉽게 걷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4일 쇄신의총을 열어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거액 코인 논란 등으로 촉발된 당 신뢰 위기를 진단하고 회복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요일인 오늘 14일 오후 4시부터 늦은 밤까지 쇄신의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이번 달 말쯤에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 향후 1년 원내 운영 계획을 밝히고 쇄신의총에서 다룬 현안들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관련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의원의 전자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범죄와 무관했다면 통보도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FIU 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때 60억 원 넘는 가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던 김 의원이 전량 인출하는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확인에 나섰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99%로 알고 있고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주식 매도 자금으로 지난 2021년 2월 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없었다면서도 자신의 구체적인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나 10억 원 예금이 늘어난 배경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된 해명에도 논란이 커지면서 검찰은 김 의원 전자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범죄와 관련이 전혀 없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기관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투기성 높은 김치코인에 10억이 넘는 거액을 투자한 배경과 매수 시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김 의원이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도 법적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상 절차에 따라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내에선 그전에 두 사람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은 건데 아직 당사자들은 이런 요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징계 결정을 한 차례 미루면서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게 이틀의 시간을 더 줬습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지만 사실상 스스로 거취를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만약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징계 자체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만큼 그 전에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당의 부담을 줄여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친 겁니다. 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핵심 인사도 굳이 이런 분위기를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 저도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녹아 있지 않나.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진 건 지도부 공백에 대한 우려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도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지만 일부 잠시 결혼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백이라 어떻게 그게 공백이죠? 그러면 그 최고위원 그럼 다른 지도부는 다 그럼 투명 인간일까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뽑힌 최고위원 5명 가운데 2명의 일정 기간 부재는 지도부 운영 차질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출범 2달을 간 넘긴 김기현 체제가 이런 부담을 더는 방법은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따라 두 사람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면 즉 권위 상태가 되면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새로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 윤리위가 자진 사퇴와 징계 수위를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아직까진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 수위나 결정의 그 어떤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그것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과 중도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는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그전에는 역사인식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두 최고위원의 징계 국면을 수습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 윤리위 전후 당사자들의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프로골퍼 등 최측근 2명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이들이 외국에 숨긴 재산에 대해서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 합동수사팀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자택 앞에서 체포했습니다.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라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변모 씨와 프로골퍼 안모 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변 씨는 주로 의사들의, 안 씨는 연예인과 재력가들의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열 하루 만입니다. 출석 요구 없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점으로 미뤄 이들의 시세 조종 혐의가 상당 부분 구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의 소환 조사 대신 체포부터 한 이유에 대해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라 대표는 체포 전까지도 주가 조작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피해의 책임이 온전히 나만의 것인가? 여기에서 손해본 사람, 수익 낸 사람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합동수사팀은 사무실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토대로 확보한 물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된 핵심 인물들에게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통정매매와 주가 조작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명의자 동의 없이 신용매수를 했던 경위도 짚고 넘어갈 방침입니다.
나아가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담 인력을 두거나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60여 명은 라 대표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350억 원에 달합니다. 휴대폰을 맡긴다라는 걸로 지금 여론이 공범죄 아니냐라는 좀 인식이 있는데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을 맡겼다고 해서 휴대폰 2개 가지고 통정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검찰은 라 대표와 최측근 2명을 이틀간 체포영장 시한까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체포된 라더균 대표는 측근들을 앞세워 올해 초 자금 세탁용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언론사를 인수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를 통로로 자금 세탁 등 투자 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조선일보 발행인 출신으로 관계사 대표를 맡은 김문순 이사장이 고문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건물입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등기상 주소지입니다. 라더균 대표 세력은 지난 2월 유상증자 형태로 10억 원을 투자해 이 언론사의 지분 99%를 사들였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장모 씨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고 이후 언론사 감사를 맡았습니다. 이 일당이 처음에 우리한테 회사를 제대로 된 언론사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투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 유상증자로 이제 자기네들 지분을 사서 이제 들어온 그런 구조로 온대요. 하지만 라 대표 측이 투자한 자금은 실제로는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게 언론사 측 입장입니다. 언론사 대표 명의로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만들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라 대표 측이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인터넷 언론사를 집어삼킨 셈입니다. 휴대폰 걔네들이 개통시켜가지고 지들 돈을 지들이 굴린 거예요. 대표 저기로 해가지고 신용거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일파만파 돼버린 거죠. 라 대표 측은 광고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병원 광고를 걸도록 했습니다. 알고 보니 큰손 투자자로 알려진 의사들이 속한 병원들이었습니다. 라 대표 측이 투자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겨 자금 세탁을 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언론사 인수 과정에는 정 관계 인사에 이어 유력 일간지 관계사 대표도 등장합니다. 김문순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이사장으로 지난 2006년 조선일보 대표와 발행인을 지냈습니다. 김 이사장은 해당 언론사 인수 과정에서 고물료 500만 원을 받았고 라 대표가 투자한 IT 업체에서도 자물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중명 전 회장 등과 함께 단순 투자자를 넘어 라 대표 측 관련 사업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다니는 김문순 이사장이라고 내 친구인데 대학 동창인데 골프에도 이사지. 재회 맞지.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이사장의 입장을 들으려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언론사 감사를 맡았던 장 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자 공직자윤리위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체포된 라 대표를 상대로 해당 언론사를 사들인 배경과 김 이사장과 장 위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에 불출석해 자신이 수임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변협은 오늘 오후 징계조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변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7월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대리한 소송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5개월 동안 숨겨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이 수석이 지난달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빌미로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공천을 앞둔 태 최고위원을 종용해 여당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이 수석을 고발했습니다. 이 수석과 태 최고위원은 관련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힌 건 증거인멸 우려 때문입니다. 공범 가운데 가장 윗선격인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이런 정황들과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첫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송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도 비교적 상세히 밝혔는데 핵심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7일 만에 내려진 두 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 시도나 회유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던 법원이 첫 판단을 뒤집고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강 회장의 혐의는 첫 번째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다만 증거인멸 정황이 강 회장 본인을 넘어 공범들과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가 초기화한 휴대전화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최근 일부 교체된 것까지 보면 사건 은폐를 위한 공모가 의심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 측은 강 회장과 공범으로 규정된 것 자체에 반발하며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가 오래돼 파리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교체했을 뿐이고 휴대전화 메신저 등 SNS는 사생활 문제로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 컴퓨터 포맷도 주기적으로 이뤄졌다며 강 회장과의 공모 여부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같은 정황을 받아든 법원이 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은 송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둘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 이 기간 검찰은 자금 출처와 공범들의 역할을 최대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수수자 특정 작업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주쯤으로 검찰 출석이 조율되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을 시작으로 현역 의원 줄소환이 전망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봉주, 김용남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죠. 자, 지난 1년 주요 장면들 돌아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시민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지난 1년간의 주요 장면들 저희가 돌아보고 왔는데요.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지금 1년이 된 겁니다. 그 1년 동안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족을 못 하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1년 전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국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소위 유동성을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서 각종 자산 가격도 급등했고 또 생활 물가도 오르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금융사고 등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적절히 잘 방어를 해왔다. 단적인 예가 미국에서는 여러 지역은행들이 파산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별다른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약간 그 다운사이드에 들어간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건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으로서 그 고통은 지금 감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가장 잘한 점 그리고 잘못한 점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가장 잘한 부분은 이제 국민을 각성시켰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를 잘 못하면 이게 정말 어떠한 나라를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그 뼈아프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점은 이제 잘한 측면이 잘 있고요. 못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죠. 국민들이 각성을 했죠.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어쨌든 국민들을 깨우쳤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잘못한 점은 1년 동안 뭐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이 되면 이제 헌법 전문을 이제 그 낭독을 하면서 이제 취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죠.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탓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취임 1년 평가도 문재인 정부 비판이었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겪으면서 그 토대 위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도 잘못했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정체성도 보이지 않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청사진이 없었다. 앞으로 남은 4년인데 물론 4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전혀 못 보겠어요. 예. 지금 정봉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앞으로 4년의 청사진을 포함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한 점도 꽤 있을 텐데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일 안 하기로 했더라고요. 자,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워낙 빡빡한 외교 일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에 한일 정상회담, 4월에 미국 국빈 방문, 그리고 바로 이제 엊그저께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했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G7 회의에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굵직굵직한 외교 일정이 밀접해 있다 보니까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기에는 뭐 준비할 시간도 없고 지금도 아마 다음 주에 있을 G7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외교 일정상의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은 할 수 있겠죠. 2주년 기자회견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자회견 안 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짜졌었고 앞으로도 외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이 그냥 뇌피셜로 분석을 한 것 같고요. 이런 거죠. 그 독불 장군식 통치 형태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 만약에 저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외교팀 따로 있고 국내팀 따로 있고 경제팀 따로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지낸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통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통 부분에 대해서도 1년 됐는데 그럼 내 1년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지? 야당은 어떻게 보지? 여당은 어떻게 보지? 이런 거 하는 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외교 일정 바쁜 거는요. 외교 일정대로 가야죠. 대통령이 그 20명 가까운 내각 그 장관들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각자 분야에서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1년 된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해주는 게 그 기본적인 도의일 텐데 일각에서 불통 논란 제기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스템도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대통령이 독불장군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신에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굉장히 길게 하셨습니다. 12분 정도 했는데 특히 강조한 부분이 이제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인데요. 어떤 말씀을 좀 했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한일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일 관계만 해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실 손 놓고 있었죠. 뭐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도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과감하게 취소해버린 그러니까 위안부 관련한 한일 그 합의를 취소시켜 놓고는 그리고 나서는 아무런 대안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5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실은 미국 내에서 대한민국이 중국 쪽으로 너무 경도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었고 또 그것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큰 위협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에 가장 급박한 현안으로서 해결해야 됐던 부분은 역시 한미일 안보 체제의 공조였고 그게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지금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외교와 안보와 관련된 것은 일정 부분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외교안보 분야 국민의힘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기도 박하게 평가를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국힘 내부 평가는 달리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정부가 한 60% 정도 부정 평가가 거의 콘크리트화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 분야고요. 두 번째가 외교 안보 분야예요. 예, 자 어느 여론조사를 언급하시는지 좀 거론을 해주셔야 저희가 여론조사를 언급할 때는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제가 뭐 구체적인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게 되면 그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힘에서는 외교 안보 분야가 큰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승계하고 계승한 외교적 성과는 뭐가 있었냐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 12월 28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위안부 합의가 아닙니다. 위안부 외교부 장관들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 관계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건지 조약이 이루어진 건지 그 법적 그 성격도 불분명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앞으로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가역적 협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자, 그거 승계했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 2016년 2월에 전격적으로 감행됐던 사드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외교적으로 큰 짐을 두 개 갖고 있었죠. 사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사드 문제 때문에 대중관계, 경제관계가 무척 악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위안부 이게 합의인지 뭔지도 애매모호한 일본과의 관계가 극명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과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와 발을 맞춰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외교 분야를 보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 견제를 하면서
경계를 했던 게 뭐였었냐면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요. 한미일 미사일 안보체제 MD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보면요. 이번에 이제 G7이 5월 17일 날 이루어지는데 지난 11월 프놈펜 선언서부터 지금 한 6개월 동안 달려온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종국적으로 미국이 떠미는 것에 밀려서 한미일 군사동맹 종국적으로는 MD 미사일 안보체제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렇게 되면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리전의 희생타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깊어지니까 그 전에 비해서는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맞죠. 근데 국힘에서 보듯이 긍정적 변화가 아니라 국민들은 대체로 부정적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사실은 예. 그 사실관계에도 틀린 부분이 많아서 제가 다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네.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해서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신 부분이 대부분이라 이거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서 그 합의 이행으로 10억 엔을 일본 정부 돈을 출연을 했죠. 그래서 치유대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재단을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안 들어가려고 했었다는 건 정말 새로운 어떤 아주 새로 듣는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미일 군사동맹 MD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일 공조는 얘기했지만 한미일 그 사이에 군사동맹이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견제했습니다. MD 체제 편입하는 것은 그때 기록을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직접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10억 엔 출자한 부분요. 그거 어떻게 됐냐면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부했어요. 그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자면 한미일 군사동맹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죠. 군사동맹 부분은 지금 우리와 미국은 군사동맹 관계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와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는 아니죠. 사실은 이것을 군사동맹 단계까지 사실상 격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위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소위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산불 정책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드의 추가 배치를 대한민국에 안 하고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상 여러 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가장 굴욕적인 외교 선언으로 여겨지는 산불 정책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건 전혀 다른 말씀을 계속 지금 하신 겁니다. 요거 하나만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주시죠. 짧게 정리할게요. 그 2015년 9월 9일 전승기념일 날 천안문 막루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서 있고 푸틴 대통령을 멀리하고 바로 옆에 박근혜 대통령을 세우고 나니까 미국 쪽에서 화들짝 놀라갖고 10월 말에 일본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일이 정상에 만나거든요. 그때 미국 기자들이 묻습니다. MD 체제 편입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요. MD 체제 편입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겁니까? 군사동맹은 아닙니다. 또 거절을 해요. 이때 인터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동맹에 가까운 사실상의 그 격상을 시키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동맹이라고 제가 동맹으로 간다고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보수 정권 이명박근혜 정부도 거절했던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두 분이 충분히 토론을 하시도록 제가 중간에 개입을 잘 안 하고 시간을 드렸고요. 자, 이 외교안보 분야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전임 문재인 정부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께서 앞서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주셨으니까 김용남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마약 범죄 이런 게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거대 야당의 그 입법 장벽 때문에 또 힘들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뭐 틀림없이 사실이죠.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집값과 더불어 전세금이 급등하는 시기에 사실은 그 집의 담보 능력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등하는 상황에서 급하니까 그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라도 전세 입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게 전세금과 집값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위 깡통 전세가 돼서 그 과정에 물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있었던 집값과 전세금의 급등이 없었다면 그런 범죄 자체가 가능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제도의 개선이 거야에 막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입법들을 야당이 숫자의 횡포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계속. 얼마 전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도 그 예입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의료계를 완전히 둘로 반조각 낸 지금 간호사법의 처리라든지 또 야당이 지금 입법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같은 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뭐 국회 의석 배분 때문에 의석의 구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입법을 이제 강행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그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선진국에서 보기 드물게 미국도 대통령제지만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후진국이 많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탄생을 해갖고 취임이 됐는데 그러면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입법, 사법이 입법,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어떻게 균형되어 있고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그리고 국가를 지도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대통령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48%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걸 100분율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요. 투표율까지 해서 전체 국민의 한 37%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을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63%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죠. 국회가 여소야대였다고 한다면 처음서부터 이 상황을 알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제이니까 밀어붙이식 1년은 온 거 아닙니까? 칼자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갈 때 나머지 칼날을 잡고서라도 버텨야 되는 게 야당입니다. 칼날을 잡고 있으면 손 비고 다치고 온갖 난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버텨야 되거든요. 왜? 대통령의 전횡과 폭주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당과 대화를 해야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간에서는 이게 무슨 검찰 독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으면서 이것 자신보다 조금 약한 세력이 갖고 있으면서 국회를 다수석이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왜 다수석하고 대화를 안 합니까? 원인이요. 귀책 사유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두 눈 중에요. 한 눈에 반만 뜨고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자 30%만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나머지 70%를 보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답이 보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안 풀려고 하잖아요. 국민 전체를 봐야 되고 특히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국무위원들에게는 새 국정기조에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바로 인사조치하라. 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정권 교체된 지 1년이 지났으니까 좀 성과를 내라 이런 주문일까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직업 공무원들은 사실 정권이 이렇게 서로 여야 교체되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될 만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소위 보신주의가 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소위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됐던 공무원들도 꽤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모임에 쌓이면서 되도록이면 어떤 기존의 그 관례와 벗어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런 의미에서 그걸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 지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난 1년을 바라보는 정치권 원로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아마 형사 피의자라도 만났어요. 그게 우선이라고 보고. 첫 해를 그럼 좀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렇게 보내고 다음 어떡할 건데? 첫 해가 나머지 4년을 결정한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걸 지지도가 지금 내내 30% 돼요. 미국과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민주당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공부 모임에 초청돼서 특강자로 나서서 이제 발언을 하신 건데요. 앞서 정봉주 의원이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형사 피의자라도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글쎄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적 어떤 혐의가 더 무거워지고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하면 소위 어떤 정치적인 딜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상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새로 뽑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와는 만날 생각이 있다는 의중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물론 그 박 신임 원내대표가 완곡한 거절의 뜻을 표시했습니다만 적절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원내대표단과의 여야 회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길을 터줬는데도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요. 자, 원내대표단들을 먼저 만나는 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인식이 깔려 있죠.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제 기억으로는 한 5차례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즉시 만나자고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고요. 그때도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수사 중인 피의자를 어떻게 만나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 국회에서 답변을 했고요. 자, 그때는 그때 이유가 있어서 못 만났고 또 지금은 저렇게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한 3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그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그 중에 하나는 기소가 돼갖고 재판을 받겠죠. 그리고 국민들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과반수 넘는 분들이 이건 정치적으로 좀 그 의혹이 있는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사안일까요? 아니면 지금 항구적으로 60% 부정적 지지가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한 사안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수사에 영향 주고 재판에 영향 주는 것보다도 현재 이렇게 지지율 60% 부정적 여론이 60%가 공고히 형성된 거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에게 일 안 하게 되면 인사상의 불이익 당할 줄 알아라.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이요. 이렇게 한 60% 정도가 1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이미 레임덕이 왔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는 것이 훨씬 더 급선무입니다. 네. 그러려면 야당 대표를 만나야죠. 그리고 박강원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야당 탄압한다라고 당론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당 대표 이렇게 탄압하는데 네. 가서 세월 좋게 만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야당 대표가 먼저 이 일을 풀어줘야지 본인이 그다음에 편하게 가겠죠. 대통령 취임 1년 되는 날 내일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윤리위가 정치적 해법을 언급했거든요. 네. 자, 이거는 그러면 자진 사퇴를 좀 유도하고 내년 총선 공청에서 두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는 어떤 이런 해법을 좀 찾아보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는데 예. 그게 윤리위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예.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 윤리위에서 할 얘기인가요? 윤리위는 그야말로 사안을 놓고 이게 징계 사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징계 사안이 된다고 하면 징계 수위 어느 정도가 적절하느냐 이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정치적 해법을 찾겠다고 하면 물론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어떤 뭐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은 절대 아닙니다만 정치적 해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그 정당성 내지는 신뢰성을 부여하기가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 그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자진 사퇴를 하면 징계 수위를 좀 낮춰줄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어떤 공천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예. 저는 좀 이건 부적절한 언급으로 이건 보입니다. 윤리위에서 할 발언은 아니다. 예. 예. 자, 징계 수위에 따라서 지도부 공백도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고심도 깊어 보입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도부 공백은 아니죠. 지도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공백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출직 최고위원 4명 중에 일부 잠시 결혼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백이라 어떻게 그게 공백이죠? 그러면 그 최고위원 그럼 두 분, 다른 지도부는 다 그럼 투명 인간일까요? 다른 지도부는 투명 인간이냐 좀 이렇게 불쾌한 심경도 좀 읽히는데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자진 사퇴를 안 하고 만약에 중징계, 막 1년 정도 중징계를 받으면 최고위원 2명이 공석인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지도부도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중요한 건 이 두 분이 어제까지는 자진 사퇴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답변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자진 사퇴 뭐 두 분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저 그림을 보면서 네. 그 데자뷰를 느끼는데요. 이준석 당대표 징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의 윤리위원회는 안 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고 윤리적 신뢰성을 안 줍니다. 이게 무슨 시장판에서 물건 거래하는 겁니까? 자진 사퇴하면 징계 수위를 낮추고 그렇게 들려요. 아까 김영남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보는 사람이 다 그렇게 느낍니다. 예. 자진 사퇴하면 뭐 한 6개월쯤 될 것 같고 자진 사퇴하면 한 1년 주고 아니 이게 그 이분들이 했던 해당 행위나 당의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보고 경중을 따져야죠. 자진 사퇴와 자진 사퇴하지 않은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때도 자진 사퇴를 계속 강요했거든요.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1년 그 당권 정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윤리위가 객관적 잣대와 공정성을 잃은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이만도 못한 저 윤리를 왜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어쨌든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 전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사고가 터져도 아예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죠. 사실은 저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져도 윤리위 안 열고 뭐 대부분 그냥 윤리위를 안 열고 그냥 뭉개는 게 민주당의 전통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해봤어요? 전통... 옆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예. 보는 거 그렇게 잘 못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하신 김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의원. 자, 정치 생명도 걸고 전 재산도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나흘 만에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하는 건 이제 그 국민감정법에 사과를 한 거고요. 저는 예.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처음 이 보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네. 금융정보원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의뢰를 하니까 검찰이 계좌 추적 압수수색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인지 확인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보를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정보가 다 넘어갔거든요. 검찰 아니면 법원이 갖고 있는데 법원은 이 정보를 흘려갖고 얻을 실이 이게 없을 거로 보여요. 그러면 이게 어디선가 이 그 내부 수사 정보가 흘러나왔다는 거거든요. 자, 내부 정보가 어디 사정기관에서 흘러나왔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고 이걸 가지고 국힘이 난리를 피웁니다. 이 3자가 3위일체가 돼갖고요.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저는요. 정보가 유출됐다, 이 범죄행위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셨어요. 통상 근데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그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식의 시비를 거는 경우가 나쁜 많은데 짓이라고 단정 지었다 뭐 그런 큰일 납니다. 것이고요. 제가 보기엔 나쁜 짓이라고 단정 잠깐만요. 지었다 큰일 납니다. 김남국 의원의 지금 뒤늦은 사과는 별로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형태가 대단히 이상해요. 의심스러운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주식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량주는 단 한 주도 없고 작전주라고 일컬어지는 종목만 한 60억 갖고 있는 꼴이에요. 딱 그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2021년 내지 2022년 그 기준으로 보유 현황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에 의하면 뭐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는 전혀 안 갖고 있고 이 일종의 발행 사기 아니냐 그래서 주요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던 위믹스만 60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예 상장 전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량의 코인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 아니면 이렇게 코인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취득 시기와 취득 경위, 단가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자, 정치권에서는 지금 적절치 못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당내에서 특히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비판의 수위가 좀 높습니다. 오늘 YTN에 출연한 송갑석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부끄럽고 반성해야 되고 사과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 수단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걸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법적인 걸 떠나서라도 오늘 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공직자가 이런 코인 투자로 그 재산 축적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자, 지금 취득 시기, 예. 경위, 단가 이걸 좀 밝히면 깔끔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 김용남 의원은 자꾸만 이제 추정을 하니까 네. 머릿속에서 숲속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마녀가 존재해서 날뛰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금 저 두 분의 지적이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조홍천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지적이에요. 예. 그리고 저게 이제 2021년이면 대선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게 아니고 위믹스를 갖고 있었던 게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오전에 김용남 의원을 만나고 종일 저 관련해갖고 예.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위믹스는 2030 MZ 세대 사이에서 위메프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만든
미르4라고 하는 게임의 거의 그 범세계적인 게임이죠. 그 미르4에서 실질적으로 코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온갖 커뮤니티에서 미르4에서 쓰이는 위믹스에 대한 논란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전에 이제 이거보다도 조금 그 품질이 떨어지는 코인들이 이렇게 띄었던 걸 보면 이것이 높이 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커뮤니티 캡처본도 오늘 다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취득 시기와 취득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문제가 없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아니, 그럼 그러니까 밝혀야죠. 그거는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자금 추적 과정을 체포영장을 수색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밝혔고, 지금 김용남 의원이 SNS상에서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이미 공개를 했어요. 예. 거기만 봐도 현재 김용남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예. 김남국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있을 텐데 예. 2021년에 11억 8,103만 원 신고를 했는데요. 예. 쭉 밑에 보면 증권이 9억 4,002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팔아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2022년으로 가서 보면 예금이 지금 11억이 늘었고요. 증권은 없어요. 그리고 저 예금 가로치고 보유 주식 매도 대금이라 그랬거든요. 예. 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해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저기에서 이제 그 2021년에 12월 31일 날 예. 저거 신고한 거 아닙니까? 네. 저 때는 이미 가상화폐를 취득을 하고 있었어요. 네. 가상화폐를 취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상화폐 취득한 게 가격이 급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때 증권 9억 4천만 원은 저 가상화폐 취득한 건 LG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다른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 과정을 보게 되면 근데 김남국 의원 해명이 예. 저 주식을 팔아서 아니 저 주식이 아니라 그게 저 주식이 그래요? 아니라 다른 주식이에요. 또 했습니까? 예. 다른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건 다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자금 과정을 보게 되면 자금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된 거죠. 저걸 보면 김남국 의원의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김남국 의원의 설명 저걸 잠깐만요. 보면 김남국 말씀하신 의원의 대로 설명을 잠깐만요. 어제까지만 보는데 오늘 SNS에 공개한 걸 보시라니까요. 앵커분의 설명대로 주식을 팔아서 코인 샀다고 설명을 했는데 저 주식 판 대금은 고스란히 예금 증가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위믹스 80만 개, 그게 뭐 일부에서는 120만 개다, 뭐 80만 개다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기 전에 본인이 직접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면 되는 부분인데 왜 그걸 검찰 수사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게요. 오늘 그 SNS에 공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나서 가고 들여다 보시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언제 샀는데요? 그 위믹스라고 하는 주식은요. 2021년 그 코인은 2021년 1월서부터 5월 사이에 구입을 해요. 그래서 저게 그해 12월 31일 날 등록을 할 때는 저 갖고 있는 주식은 다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갖고 있던 또 다른 LG 주식을 팔아서 위믹스 가상화폐를 샀고, 근데 거기에서 다른 가상화폐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달게 받겠으나 이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미공개 정보로 활용했든지 이런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 나온 도표는 이제 2021년부터 재산 공개 내역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2020년 총선을 통해서 당선되면서 2020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재산 공개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인 취득 자금에 대해서는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가서 오늘 그래갖고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료를 다 공개를 했어요. 저도 그걸 받아봤고 통화도 했고 세부 자료까지 세부 자료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송부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김용남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디펜스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자금
이 취득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냐? 요 두 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김용남 의원이 만약에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대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그 위믹스라는 코인을 취득을 했다면 그게 뭐 5억을 주고 샀는지 10억을 주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재산 공개 내역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2020년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2021년 공개된 재산보다 더 금액이 작아요. 그러니까 뭐 몇억 원을 투자해서 구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입 자금 자체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저도 나가서 그 해명 자료를 좀 다시 볼 텐데 하나만 좀 수사도 해보셨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거래로 탐지해서 이제 수사를 의뢰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수사가 의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현찰 거래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그 기준은 한 번에 현찰로 2천만 원 이상을 인출할 때는 이상거래로 금융기관이 FIU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2천만 원이 안 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서 그 금액을 넘을 때도 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인 거래소의 경우에는 어떤 금액적인 정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계좌 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위믹스 약 80만 개가 일시에 인출이 돼서 어디론가 옮겨졌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상거래다. 이런 이유로 FIU의 그 코인 거래소에서 통보를 한 것이고 FIU가 보기에 이게 범죄 혐의가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 케이스입니다. 조금만 해명을 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지금 이제 추정을 해서 얘기한 거고 이렇습니다. 지금 FIU가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를 했냐면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가 있어요. 업비트하고 빗썸이라고. 여기에서 FIU에 그 전에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작년 3월서부터 이게 실명 거래제가 되는데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에서 문제가 될까 봐 1년서부터 1년 반 전서부터 실명 거래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코인 거래소에다가 자진해서 여러 건을 신고를 해요. 그래서 FIU는 빗썸과 업비트에서 들어온 제보에 근거해서 한 거지 본인들이 캐치한 정보가 아니에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FIU에 통보를 해준 내용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대담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선언한 이후 국내 방역 완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자문위원회 전문가들도 확진자 격리 의무를 바로 풀자고 나서면서 모레 중대본 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주요 나라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풀었습니다. 일본과 이탈리아 등 몇 나라만 5일 이내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7일 격리 의무가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정도입니다. 자문위원회도 위기평가회의도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격리 기간을 줄이는 대신 바로 풀자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최근 동향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달 초부터 1을 넘기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석 달 가까이 10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격리 의무를 풀자고 하는 것은 격리의 효과가 이미 퇴색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체 감염자 중에 절반 이상, 많게는 3분의 2 정도가 확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격리 의무가 유지되었을 때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감염자가 확진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격리 의무 해제가 아니더라도 1년에 2번 정도는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고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방역 완화가 아프면 쉴 권리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면 기업들이 휴가를 없앨 경우 등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권고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고에 따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은 당분간 유지가 되거나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목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자 등 5명이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3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그간의 논의와 입법 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전직 직원이 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결국은 기름 한 방울 훔쳐보지 못하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벽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입구 한쪽에 포대자루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지지대까지 세운 땅굴이 10m 정도 이어집니다. 땅굴이 시작된 곳은 충북 청주의 한 모텔 지하실.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50대 A씨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층만 다 숙소고 2, 3층은 이제 손님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된 거죠. 처음에는 흥분해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참 황당하죠. 그냥 사람이 무서운 거죠. 동종정가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출소한 전직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을 범행에 끌어들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범인들은 성인 키로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벽을 뚫고 땅굴을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유관 바로 앞까지 도달했지만 국정원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기름 한 방울 훔치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충북 옥천에 있는 주유소를 빌려 범행을 시도했지만 물이 많이 나와 실패로 돌아가자 범행 장소를 숙박시설로 옮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땅굴을 판 곳 바로 옆에는 국도가 지나고 있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국도는 하루 통행량이 한 6만 5천 대 정도 이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안이 붕괴될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도유를 하다가 폭파하는 사건도 간간히 있거든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총책 A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오는 3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송유관 기름절도 사건이 지난 2019년에 5건 발생했지만 최근 3년 동안은 1년에 한두 건 발생하는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필리핀에서 2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8년 넘게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6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국내 자금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23개를 운영하고 국내에서 자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2조 8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위장시켜서 장기 체류 비자를 받게 해준 브로커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이나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출입국 사무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즈베키스탄인들로 재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브로커와 외국인들입니다.
고려인 후손 자격으로 비자를 받으려는 건데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겁니다. 충북경찰청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브로커 41살 A씨 등 3명과 외국인 24명을 붙잡았습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5년간 방문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로 들어온 우즈베키스탄인 24명을 모집한 뒤 현지 위조책으로부터 위조 서류를 받아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해 재동포 비자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위조한 서류는 출생 증명서, 어머니 국적을 위조한 건데 재동포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직계 존속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우즈벡 현지에서 출생증명서는 수기로 다 작성을 하는데 그 현지 총책들이 그 수기로 작성하는 그 모친의 민족 부분에 코리안이라고 이렇게 위조를 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들은 방문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위조 출생 증명서를 대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방문 취업 비자가 최대 4년 10개월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에도 제한이 있어 체류 기간과 취업에 제한이 거의 없는 재동포 비자로 변경한 겁니다. 브로커 A씨 등은 불법 입국자들에게 비자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3,000달러에서 많게는 10,000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그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F4 재동포 비자 같은 경우는 제조업 등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브로커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현지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최근 한정판 운동화가 인기를 끌면서 정상가로 사기 힘들어지자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일부 온라인몰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배송을 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 A씨는 지난달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17만 원짜리 운동화를 주문했다가 골치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운송장에 발송전이라고 뜨고 세관 기록도 없는 점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반품비를 물라는 겁니다. 여러 기관에 신고한 끝에야 겨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택배사에도 제가 직접 1대1 문의를 해봤는데 가짜 운송장이거나 판매자가 아직 배송을 시작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계속 떴어요. 말투가 바뀌더니 약간 포기했다는 듯이 그냥 며칠 후에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최근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일부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 6개 사이트에 대한 피해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송이나 환불 지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별도 공지도 없이 물건을 발송하지 않았고 배송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면 이미 배송 중이라며 비싼 반품비를 내게 했습니다. 실제로 물건이 택배회사로 이제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문서상에 번호만을 입력해서 마치 실제로 배송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하려고 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온라인몰 이용 시 가격이 너무 싸다면 사이트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결제할 때는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피해를 본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탄핵 소추 석 달 만에 재판이 본격화한 건데 이 장관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탄핵 소추 석 달 만에 첫 출석입니다. 저에 대한 이번 탄핵 소추로 인해서 일부 국정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법적 책임과 유가족의 파면 요구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유가족분들께서는 지금 파면을 얘기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할 말씀이 계십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으로서 법적 책임 없다고 보시나요? 알겠습니다. 형사재판의 검사격인 소추위원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속한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재판에 참석해 장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남용됨으로 인해 무의미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자신들 집권 여당답게 책임을 인정하고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져야 될 책임을 마땅히 지도록 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임명된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선 이 장관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은 두 차례 변론 준비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에선 이 장관이 참사 전후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난안전총괄관리라는 직무를 방임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자발적 군중 밀집 자체는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사고 이후에야 재난으로 인식된다며 이번 사고는 예측할 수 없었고 일련의 과정에서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의 헌법과 법률 위배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심판정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는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 119 종합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등 4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2주 뒤인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 항공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지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증거와 법리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타이스타젯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지 총장님 입장님은 어떠신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든 사건을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또 덧붙이자면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직 기간 동안에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참여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 해석 요청에 따라 다른 유권 해석 사례와 같게 통상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1년 뒤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오늘 강릉 낮 기온이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0.2도까지 오르며 때이른 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속초 28.9도, 포항이 26.6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인 데다 특히 동해안은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져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 낮 기온이 44.2도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점차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강렬한 햇볕에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베트남 북부 뜨어즈엉의 기온은 44.2도. 체온을 넘어 숨이 막힐 정도로 펄펄 끓는 날씨였습니다. 고온이 일상화된 곳이지만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할 정도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동남아시아의 고온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얀마는 10년 만에 기온이 43.8도까지 올랐고 라오스는 43.5도, 태국도 41도를 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에 수도 다카의 도로 표면이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상층 제트 기류가 이 지역에서 다소 북상하며 적도 부근에 뜨거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태평양 부근에서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남아를 뒤덮은 폭염의 단기적인 원인은 상층 제트의 북상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복합적인 해양대기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엘니뇨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지구 온도는 약 0.2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며 그 반작용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장 먼저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김인경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더 높아지고 또 더 건조해진 캐나다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중남미 볼리비아에서는 한 달치 비가 하루 만에 내리고 기온은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후변화의 여파가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의 광활한 숲과 들판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시뻘건 불길은 긴 띠를 이루며 맹렬히 주변으로 타들어갑니다. 닷새가 채 안 되는 사이 100건 가까운 산불이 이어지고 있고 이 가운데 27건은 손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Alberta continues to be under a state of provincial emergency, and response efforts are focusing still on protecting and supporting Albertans during these wildfires. 2만 9천 명이 긴급 대피했고 서울 면적의 6배가 넘는 39만 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 정부는 예년에 비해 더욱 뜨겁고 건조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expecting to warm up towards the weekend, which could raise fire danger levels again, and we anticipate the wind direction could shift. 가을이 한창인 중남미 볼리비아에는 때 아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강수량은 예년 한 달치와 맞먹는 수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비는 삽시간에 우박과 눈으로 변했습니다. Para mí no es normal porque el tiempo de lluvia ya pasó y pues yo pienso que el tiempo está cambiando más que todo por el calentamiento global, ¿no? 아프리카 콩고와 르완다, 케냐에서도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났습니다. 콩고에서만 희생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르완다를 방문한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덜한 국가들이 대신 피해를 보는 사례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YTN 황보열입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의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사드 3불 원칙을 다시 꺼내들며 우리나라만 콕 집어 압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13일 북한은 고체 연료 엔진 ICBM 화성 18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1단 로켓은 정상 궤도로 날아올랐지만 2단과 3단은 각도를 높여 변칙 비행을 했습니다. 일본이 홋카이도에 대피 경보를 발령했다가 취소했던 이유입니다. 探知の直後、この北海道周辺に落下する可能性のあるものはレーダーから消失していましたが、国民の皆様の安全を最優先する観点から Jアラートを発出したものであります。 이런 혼선을 피하고 북핵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추진합니다. 아직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하지 않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매개로 미사일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T사, 그러니까 그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그걸 포함한 기존의 그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었다 하는 것. 중국은 이런 움직임이 아시아판 파이브 아이즈 또는 나토 출연으로 이어질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美日韩以半岛问题为借口加强军事合作，只会加剧地区阵营对抗风险，损害他国战略安全利益。 이어 사드 3부를 다시 거론하며 한미일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로 평가되는 우리나라를 압박했습니다. 사드 3부는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나 한미일 군사 동맹에 불참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을 포함하는 3불 1한을 한국이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 중국과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클로징이요. 한미일 정상은 다음 주 히로시마 G7 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 북핵 미사일 정보 공유는 물론 안보 협의체 신설까지 논의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오늘 오후 3시부터 모레 정오까지 동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군사훈련 활동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일정과 함께 8개 지점을 연결한 해역 안에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각 지점의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훈련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실시돼 동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자국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하자 중국도 캐나다 외교관 한 명을 맞추방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주 토론토 중국 영사관 소속 자우웨이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온 캐나다 보수당 마이클 청 연방 하원 의원의 홍콩 친인척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이들을 탄압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에 맞춰 상하이 주재 캐나다 총영사관에 소속된 제니퍼 라론드 영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오는 13일 이전에 중국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관영 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5월 9일인 러시아 전승절은 1945년 옛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날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행사에서 우크라이나전을 진짜 전쟁이라고 규정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을 유럽의 날로 정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매년 성대한 전승절 열병식으로 정권의 정통성과 군사력을 과시했으며 올해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전승절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서 진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Против нашей Родины вновь развязана настоящая война. Но мы дали отп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терроризму, защитим и жителей Донбасса, обеспечим свою безопасность.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으로 지칭해왔으나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불리한 전황을 뒤집기 위해 특별 군사작전을 공식적인 전쟁으로 변경하고 추가 동원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전쟁 규정을 두고도 추가 동원령 발동을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서방에 대해서는 그들이 증오와 러시아 혐오를 퍼뜨리고 있다며 그들은 누가 나치를 물리쳤는지 잊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맞서 5월 9일을 전승절이 아닌 유럽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Ми будемо вшановувати нашу історичну єдність, єдність усіх європейців, які знищили нацизм і переможуть рашиз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이 유럽의 날을 맞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장단체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일부 거점을 공습하면서 다시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등 항공기 40대를 동원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 사령관 3명의 숙소 등에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생산과 보관시설, 기지 등 10곳을 추가로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공습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와 함께 미술품 경매 시장의 양대 산맥인 뉴욕 소더비가 이번 달 피카소와 클림트와 등의 희귀 작품들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작품들의 총 경매가는 최대 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아터제 호수가 무지개처럼 영롱한 빛을 발산합니다. 색채로 표현된 슈베르트의 음악이라는 클림트의 화풍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It's almost more of a poetic depiction of water than it is a true landscape, which is what I think makes it so exciting. 20세기 초 호수를 주제로 한 클림트의 유일한 작품입니다. 경매가가 무려 4,500만 달러, 약 6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빛의 제국입니다. 빛의 제국 17개 시리즈 중 하나인 이 작품의 경매가는 최대 5,500만 달러입니다. It is certainly the ultimate example of Magritte's output, the greatest, achievement of surrealism, you may say, and the highlight of the May season at Sotheby's. 피카소가 사랑했던 여인 3명의 초상화도 소더비 경매에 오릅니다. 피카소와의 개인적 관계에 따라 부드러운 색조나 강렬한 색감 또는 여신같이 그려진 작품들의 낙찰가는 각각 2, 3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Even in a time when there is certainly as much, if not perhaps more, uncertainty in a global sense with markets, interest rates, etc.,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art as an asset. 이번 달 16일부터 3일간 열리는 뉴욕 소더비 경매는 최근 4번의 계절별 경매에서 3번째로 총 경매가가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 부부가 어린 왕자와 공주를 데리고 지역 스카우트 그룹이 진행하는 자원봉사활동 행사 비켈프 아웃에 참가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윈저성 근처인 잉글랜드 슬라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5살인 루이 왕자를 안고 직접 굴착기를 운행하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또한 5살인 루이 왕자와 7살인 샬롯 공주가 참여하는 목공 작업과 페인트 칠, 손 프리팅, 활 쏘기, 마시멜로 구워 먹기 등 다양한 활동에도 함께했습니다.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의 행선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FP 통신은 메시가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과 블록버스터급 계약을 맺었다고 긴급으로 전했습니다. 새 소속팀으로는 알힐랄이 유력한 가운데 프랑스 언론들은 메시의 몸값이 라이벌 호날두의 5,700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8,700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과 다음 달까지 계약된 메시는 최근 팀 훈련을 빠지고 사우디에서 홍보 영상을 찍어 논란에 빚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만간에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2분기 전기요금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더 끌어야 얻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전기요금 이슈가 공론의 장에 올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이해가 넓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며 국민이 합리적으로 방향을 잡아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음식 재료는 물론이고 각종 물품도 이 가맹본부에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상 본부에서 공급받게 돼 있는 이 필수 품목이기 때문인데 원재료값 등 비용이 급등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들어간 프랜차이즈 고깃집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시중가보다 2배 넘는 가격에 고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물티슈와 냅킨을 비롯해 판촉품까지 강매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계약서상 본부에서 공급받도록 돼 있는 필수 품목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우삼겹이라는 거는 시중에서 7, 8,000원 구할 수 있는 거 우리는 14,000원에 받고 있으니까. 솔직히 점주들 검수 못 하잖아요. 뭐야 이것도 필수였어 이것도 필수였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원재료 값이 뛰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필수 품목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둘 분야로 필수 품목 거래 관행 개선을 꼽으며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더 나아가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도 정비에까지 손을 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해서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1970년대 말 본격 등장해 매출액 122조 원으로 GDP의 6%가 넘고 종사자가 고용인구의 5%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한 가맹사업.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 인건비 급등 속에 소상공인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연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6도로 오늘보다 높아지며 더 따뜻해지겠고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무척 크게 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 만큼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오존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많겠고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고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대구도 26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